집에서 경제 뉴스 보시면 무슨 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도 얼마 동안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짜장면값, 냉면값 오른 걸 두고 누들플레이션 이런 말도 생겼고요.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겠죠. 각종 플레이션, 사실상 올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그 와중에 뷰티플레이션 언제 오죠? 미모 성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은 좀 먼 것 같고요. 오늘 플레이션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수요일에 찾아오는 경제 언박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게 다 올랐다 이런 시즌이잖아요.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올랐다는 말씀이 맞고요. 모든 게 다 오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라고 보시면 근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그 이전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석유 생산이 좀 감소했고요. 석유 생산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그런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겠죠. 그게 네.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후 변화가 나오는데 이제 기후 변화가 또 생기면서 밀가루나 그러한 곡물, 그다음 최근에 뭐 식용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예전에 잘 생산되던 작물들이 가뭄이라든지 기온이 너무 높아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에 대한 아직 논의는 좀 있지만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결국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료품 가격들 예전에는 밀 생산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글로벌 밸류체인, 밸류체인 네. 이야기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밸류체인은 약간 물류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물류가 코로나19로 위축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물류망 자체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물류망이 안 돌아온다는 건 물류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통 가격도 올라가고 뭐 기름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유통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자재 모든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 파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파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 거고 이런 전반에 모든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다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좀 더 걱정스러운 건 사실 저는 이 부분인데요.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사실은 파동처럼 흐름이잖아요. 과거에도 품목별로 그런 적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안 오르는 게 없어.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전보다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금리 올려서 우리가 물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장에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요거라도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는다. 얼마나 유효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잡는 방법은 통화정책뿐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실은 중앙은행의 운용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온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1980년대 뭐 교과서에 나오는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들이 결국은 물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쳐서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경우 한 20% 정도 될 때까지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금리를 기준금리 네. 1년 금리 안쪽을 20%까지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20%까지 올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면 아무래도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팔 수가 없으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완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하지만 네. 약간 자기 형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갈 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흔히 말해 임금 계약을 할 때라든지 그것을 반영해서 계속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면은
기대 심리를 확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돈을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많다는 얘기고 오늘 소비하는 것보다는 좀 저축해서 내년에 투자를 내년에 소비를 해라.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기업들도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투자 같은 수요를 늘리지 말고 좀 투자를 이연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뭘 하자 혹은 내후년에 뭘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해법이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 네. 올려야 되느냐는 아직 컨센서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리면은 피해가 심하죠.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계부채 금리가 1%, 2% 올리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올려가면서 물가를 잡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만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컨대 보면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 중앙은행 의장을 지낸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연준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물가는 되게 오르고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알면 좀 미리 얘기해 주지. 꼭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활은 되게 고통스러워지고 근데 이게 또 적정선을 넘어버리면 물가는 못 잡으면서 경기만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맞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의 근간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특히 이제 비용 상승이라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수출입이 안 돼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은 보통 다른 것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지속된다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지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식량을 생산하려고 그래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고요. 네. 원자재 생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급망 최하단에 있고 뭔가 되게 기본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작업들도 많고 아니면 광물 생산 같은 것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제 한동안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중앙은행이나 이제 정책 당국의 관심사인데 버냉키 전 의장님이죠. 전 네. 의장님이 한 거는 1980년대 사례를 봤을 때 그때 금리를 급격하게 볼커 피리어드라 그러는데 네. 금리를 급격하게 20%까지 올리면서 단기간에 이것을 끝내고 빨리 정상화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약간의 이연 효과. 결국은 물가 상승된다고 하면은 계약도 바뀌고 여러분들 모든 전반적인 가격이 미래가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는 무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려서 해결을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근간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 측도는 아니다.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네. 약간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양상 혹은 떨어지는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스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돈이 많이 생겨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죠. 아주 원자재,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물가 상승 충격이 오면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금리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이고 실제로도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그 볼커의 시기라는 게 그 볼커루를 만든 미국의 그 양반. 네, 그 양반이시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아주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거의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쪽의 고통을 선택하느냐 선택으로 보는 거군요. 예, 선택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렇게 기대 형성이란 개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금리야 올리고 내리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은 사실은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죠. 기대 심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피해가 너무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끊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흔히 말하는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통화주의자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통화를 확 줄이면은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초인플레이션 이야기 네. 많이 하는데 초인플레이션 같은 걸 잡고 이런 현상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인데 참 피해가 크죠.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의 기회비용이 더 크냐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인데 중국으로 잠깐 가보면 중국에서도 산업이나 소비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이게 이미 지표로 증명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물가가 필경 오를 것인데 불과 엊그제 그 장기금리는 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경기가 더 급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경기에 리스크가 있다. 우리한테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사실은 아직 위드 코로나 상태가 아니어서 수요 부분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적고요.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봉쇄가 돼 있으니까 네.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런 채널이 일단 막혀 있어서 그다음 제조업 자체가 이제 그런 공급망 단절 그리고 봉쇄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을 풀면서 어떻게 보자면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 될 거 그러니까 압력보다는 지금 경기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약간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차원에서는 조금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중국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이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원자재를 많이 써야 되고요. 원자재를 많이 쓰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못 간 지금 봉쇄로 계속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줄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내 경제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한 25%가 중국에 수출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는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뭐 인플레이션 차원만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다행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경기 상황 뭐 지금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물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 중국 경기가 좀 해열시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베이징에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재택근무를 1,500만 명에게 명령을 했다. 1,500만 명이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시에 쏟아져 나왔을 때 상황이 더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요. 인플레이션에서 파생된 말이 참 많습니다. 슬로우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요거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슬로우랑 스태그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 그 흔히 말해서 질과 양의 문제가 있는데 퀀티티와 퀄리티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는 퀀티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퀀티티의 문제라는 거는 수량의 문제고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은 사실 경제학자들은 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걸 선호하고요. 근데 뭐 슬로우 기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기자들, 네. 슬로우플레이션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0보다는 클 때를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죠. 보통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측정하는데 인플레이션 오르지만 이 효과가 GDP 성장률 이런 거에 미친 효과가 뭐 너무 크진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뭐 0% 이상 정도면 뭐 슬로우플레이션을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네. 점차 그 부정적인 사이클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또 인플레이션 낳고 거기가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만들어내는 상황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논점이고 사실은 뭐 전체적인 경제학자들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상황. 그렇지만 이제 조금 쪼개보자면 덜 심하면 슬로우플레이션. 더 심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 정도로만 아마 인지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플레이션이라고 그 알파벳 E자를 붙이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E는 보통 에너지죠. 에너지 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자님들의 용어에 가깝고 맞아요. 예, 기자들이 그 딱딱 알아들으라고 지어내는 말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되게 또
너무 또 뭐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 하니까 간략한 부분만 추려서 하는 네. 이야기신 것 같고요. 이플레이션이란 것은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셔서 이제 이플레이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고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이 이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석유에 대한 옛날에 기존 탄소가 문제가 되는 이런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네. 투자를 줄이면서 석유 생산 같은 게 감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자원 수출이 또 봉쇄가 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못하면 이플레이션,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시작되는 플레이션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요 계란하고 상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건 아니라고도 하고 이거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에그플레이션은 뭐 네. 사실은 뭐 계란값이 올랐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물 지금 같은 상황이죠. 뭐 다 적용이 되는데 사실 에그플레이션 같은 거는 결국은 밀이라든지 전반적인 식료품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의 곡물들. 식료품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요. 사실 옛날에 뭐 계란값들이 갑작스럽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에그플레이션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다 적용 이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다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끝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수출하려고 배에 실었는데 러시아가 못 지나가게 해서 여기 영국 군함이 출동을 하느니 마느니 간밤에 그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농사 짓고 물류망을 다시 회복하고 이게 전쟁 끝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농사란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밀을 잘 보관하지 못했다가 팔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밀 생산량 같은 것은 사실 감소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게 곡물이란 것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보관이 좀 오래 걸리는 데다가 네. 유통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밀을 많이 생산했지만 옛날 뭐 교과서를 보면 세계 3대 곡창이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지만 이게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여기서 과연 밀이 더 잘 자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사실은 불확실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팜유라든지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 그런 건지 기후변화란 거는 굉장히 네.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올해 한 해만 그 우연찮게 가뭄이 심해서 생산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분석을 해봐야 대상인데 요새 뭐 ESG 이야기 많이 하는데 ESG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고 지속 가능한 요인에 네.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뭐 식량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는 위드플레이션의 시대다. 뭐든지 올라가는 걸 상수로 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호가 딱 포착이 되면은 우리 이제 조금 한김 시키고 갈 수 있어. 이런 신호가 있습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인플레이션은 네. 지속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한 달 두 달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또 예측이 가능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지금 계속 하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5월 거를 보면 이제 5%가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꺾여야 아마 되지 않을까. 꺾이면 또 지속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물가가 방구들 같은 모양이에요. 금방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여름을 나야겠네요.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